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되겠습니다. 지질연대. 자, 지질연대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상대 연령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연령 그리고 절대적인 연령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상대 연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또는 암석의 그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순서 이건 순서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지질 단면들을 보고 어떤 지층이 먼저 이렇게 생성되는지 순서를 적는 것을 연습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연령은 지층의 또는 암석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결정할 때 쓰인다는 거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절대 연령, 절대적인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암석의 생성 시기 그리고 지질학적 사건 이런 것을 수치, 그러니까 숫자죠. 정확한 숫자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무엇이냐? 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것을 일단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같아요. 하지만 그럼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다. 좀 되게 어렵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자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은 핵이 있어요. 핵. 자, 핵이 있고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제 있겠죠.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 자, 그러면 이 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저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의 개수가 뭐 이거 플러스로 놓게 양성자의 개수가 한 개면 원자 번호 1, 두 개면은 원자 번호가 2라고 하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곧 원자 번호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지만 이 중성자의 이 양이 다르면 전체적인 질량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이 질량,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합니다. 질량수. 근데 이 중성자의 그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죠. 지금 원자 핵을 보면은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아요. 하지만 이 중성자 수가 달라져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동위 원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수소가 원자 번호가 1이죠. 그러니까 핵 속에 양성자가 1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핵 속에 양성자가 2개가 있다는 것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 헬륨이 되겠죠. 헬륨. 그다음에 이제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는 핵 속에 양성자의 개수가 6개가 있어요. 6개. 자, 근데 이 탄소 속에 지금 중성자의 그 개수가 약간씩 질량수가 좀 달라서 질량수는 요 위쪽에다 표시합니다. 12탄소가 있어요. 12탄소. 그 다음에 6번
6번 탄소 이렇게 있는데 13탄소가 있고 14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 번호가 지금 6번인 탄소가 중성자 수가 조금 약간 달라서 전체 질량이 12내가 있고 13이네가 있고 14가 있다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동위원소. 근데 특히 이 14탄소 요게 약간 불안정합니다. 불안정을 해가지고 자 불안정해서 요 14탄소가 가만 놔두면 이것이 변해요. 변하는 걸 우리가 붕괴했다 이렇게 말해요. 붕괴해가지고 뭘로 바뀌냐면은 14 질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14탄소가 가만 놔두면 14 질소로 바뀌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그러니까 방사성이라는 말을 붙였죠.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4탄소가 14질소로 가는데 이걸 우리가 붕괴라고 하고 이때 방사선이 나옵니다.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금 요거죠. 이 14탄소. 자, 그럼 이때 자, 용어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래 요게 바로 이제 엄마, 그렇죠? 엄마 원소라고 해서 모원소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한 것을 아들 자자, 그렇죠? 자녀, 그러니까 자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원소가 14탄소고 자원소가 14인이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조금 지저분해졌으니까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설명 다 했죠? 자,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이냐? 이 동위원소 중에서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면 이제 붕괴한다는 거죠. 붕괴해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방사성이라는 말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가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데 안정한 원소가 바로 이제 자원소가 되겠죠. 자, 지금 자원소, 모원소 요 개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이것이 가만 놔두면은 이제 변합니다. 자원소로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지금 반감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반감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원소가 서서히 자원소로 변해가는데 처음량의 이 반이라는 건 반이죠. 절반이 감소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원소가 전체 양의 반으로 이제 자원소로 변할 때, 그러니까 모원소는 이제 감소한 거죠. 그때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근데 반감기는 온도와 압력 등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붕괴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처음량, 그러니까 지금 모원소의 그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그래서 반감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라지 T 이렇게 나눕니다. 라지 T. 자, 이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독특한 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와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표가 지금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대표적인 건데요. 뭐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고, 그렇죠?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고, 칼륨이 아르곤으로 변하고, 탄소가 질소로 변하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반감기가 이쪽이 뭐 45억 년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여기가 탄소 질소, 요게 이제 5,700년이니까 좀 짧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아마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14탄소가 14질소로 가날 때 반감기는 5,700년이다. 뼈나 나무 등의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에 유기물이 주로 있어서 보통 이제 고고하게
14탄소와 14질소, 그러니까 CN법이죠. 예, CN법, 요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모원소죠. 지금 이 모원소 그래프가 이거예요. 모원소 그래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원소는 점차적으로 이제 분기해서 점점점 양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이제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니까 자원소는 맨 처음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원소가 이제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모원소를 기준으로 할 때, 모원수가 처음에는 1이었어요. 이거 상대적 비율이죠. 원소의 양이 1. 근데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줄어들 때 그때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2분의 1의 절반은 또 뭐예요? 요거의 절반 값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값은 반감기가 2번 일어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4분의 1의 또 반은 뭐예요? 8분의 1이죠. 8분의 1이라면은 반감기가 지금 3번 일어났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대체적으로 좀 약간 이 반감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절대 연령입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예, 반감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에 따라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절대 연령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공식화하니까 지금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n이라고 했을 때는 뭐 t년 후에 스몰 t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그 모원소의 양을 나타내는데 n0라는 거는 이제 처음 모원소의 양입니다. n0. 그러면 지금 원래 그 갖고 있던 모원소 양은 그러니까 t년 후에 모원소 양은 원래 처음 양에 이제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예, 근데 지금 2분의 1의 이제 지수를 보면은 반감기 라지 t 근데 절대 연령을 스몰 t라고 했는데 요거로 이제 지수를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이 공식을 딱 보니까는 좀 약간 어렵죠. 그리고 요거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 가서 출제하는 그런 거는 좀 드물고요. 지금 반감기를 이용해서 한 번 있었냐, 반감기 두 번 있었냐, 세 번 있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주로 뭐 이렇게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데 이 스몰 t를 측정하는데 이 공식에서 이제 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양변에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출제는 잘 안 되고요. 예, 지금 반감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아마 밑에 있는 요 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별표 이렇게 쳐 놓으시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감기. 자, 이거 스몰 라지 t죠? 그다음에 절대 연령. 절대 연령은 아까 스몰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감기하고 절대 연령의 그 관계성만 추출하면은 되겠어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암석이나 광물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만약 있다면 맨 처음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이 비율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반감기 우리가 반감기를 알고 있으면 그 암석의 광물이 생성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원소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가 모원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별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원소고 이게 자원소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모원소가 처음에는 32기가 있고 자원소는 지금 이제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반감기가 흘렀어요. 반감기 흘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원소가 몇 개예요? 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32의 반이 얼마예요? 16개. 그럼 이제 16개가 줄어들었지만 이 자원소가 이제 16개로 이제 증가했겠죠.
요 두 개의 합이 32가 나오면 됩니다. 요 두 개가 32개. 자, 이제 또 반감기가 또 흘렀어요. 두 번째 반감기. 첫 번째 흘렀고 이제 반감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6의 반이 뭐예요? 16의 반이 8이죠. 자, 그 다음에 8개가 다시 자원수로 갔겠죠? 그러면 16 플러스 8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4가 됩니다. 자, 이제 반감기가 이제 3번 있었어요. 그러면 8의 반이 얼마입니까? 4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다시 자원소로 더했으니까 24 플러스 4 하면은 그렇죠? 28이 됩니다. 28. 자, 이제 반감기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원소가 지금 4개였는데 지금 이제 반으로 줄어들면 2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자원소가 28에서 2개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2개가 생성됐으니까 3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모원소와 자원소의 그 비율만 한번 볼까요? 자, 1T일 때는 지금 얼마였어요? 1T일 때? 1대 16대 16이니까 1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T일 때는 8대 24죠? 8대 24면은 약분하면 1대 83, 24. 그 다음에 3T일 때는 4대 28이네요. 1대 74, 28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T면은 이제 2대 30입니다. 그럼 1대 15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모원소의 양.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게 좀 많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모원소의 양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처음 양의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자, 그럼 이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그럼 요게 1대 1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지금 전체가 2일 때 모원소는 1이죠. 전체가 2일 때 모원소는 1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T를 보면은 전체가 4죠. 4 중에 모원소는 1이네요. 그 다음 3T는 이제 전체가 8입니다. 8일 때 모원소가 1이죠. 자, 4T일 때는 전체가 16일 때 모원소는 1입니다. 예. 자, 근데 이거를 약간 이제 변형해 보면 이거의 2분의 1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분의 1이라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의 3승으로 쓸 수 있죠.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승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나오죠. 자, 지금 이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이 몇 분의 1이냐를 표현했을 때 2분의 1의 n승꼴로 이제 나오게 되면 이 n승이 뭐냐면 반감기의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나는지 이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감기 횟수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이제 반감기를 우리가 나지 t라고 놨잖아요. 반감기 곱하기 요 반감기 횟수 n을 하면은 이게 바로 절대 연령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식화하면은 요겁니다. 결론은 요거. 예, 요거 별표 5개. 자, 일단 반감기를 알고요. 그리고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조사할 때는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2분의 1의 n승꼴로 이제 바꾸면 이 n승이 바로 반감기의 횟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반감기가 한 번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2번 있었고, 요건 3번 있었고, 요건 4번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4T, 3T, 2T, 1T가 바로 절대 연령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요거 계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열심히 그리고 좀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절대 연령을 측정했을 때 화성암과 변성암과 퇴적암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 좀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만약에 화성암에 있는 모원소를 이용해서, 그쵸,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구했다면 그거는 마그마에서
자, 마그마가 냉각이 되면 용융 포인트, 그러니까 녹능점이 높은 것부터 광물이 정출이 됩니다. 광물이 이제 서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출되는데 그 광물이 정출된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용융점이 가장 높은 것이 먼저 이렇게 광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광물이 이렇게 고체로 나오는데 이 광물 속에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다면은 그 절대 연령은 이 광물이 생긴 정출된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기. 정출된 시기. 자, 그다음에 이제 변성암 속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 절대 연령을 측정했다면 변성 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암이랑 변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나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요 퇴적암은 자 생각해 봅시다. 퇴적암. 자, 퇴적암이 지금 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요게 동그라미 이런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퇴적물이 만약에 이것이 뭐 한 30억 년 전에 만들어진 퇴적물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뭐 한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퇴적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퇴적물들이 모여가지고, 속성작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짐작용, 그 다음에 교결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퇴적암을 만든 거예요. 퇴적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퇴적암 속에 있는 그 퇴적물들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측정해 보면은 얘가 5억 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샘플링해서 보면은 이제 10억 년이 나올 수 있고 이게 30억 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시기의 퇴적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 퇴적물의 그 생성 시기가 아니에요. 이건 퇴적물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뭡니까? 퇴적물의 근원암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에 따라서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퇴적암에서는 그 퇴적암의 생성 시기가 아니라 뭡니까? 퇴적물의 근원암,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의 얘네들의 그 근원암이 생긴 그 생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퇴적암의 생성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연령 측정에 지금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약간 주의사항이 조금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를 선택할 거냐. 근데 지금 시료의 그 나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반감기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오래된 지질 시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지질 시대에 뭐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오래된 지질 시대를 측정하려고 할 때는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좀 긴 방사성 동위원소를 채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가까운 지질 시대 아니면은 뭐 고고학적인 유물 같은 거, 그 연대 측정할 때 쓰는 최근에 생성된 암석이나 유물 같은 거, 요걸 측정할 때, 그렇죠, 여기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반감기가 비교적 좀 짧은 거, 그러니까 지금 탄소, 14탄소 거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은 뭐 자원소의 양이 좀 너무 적겠죠. 근데 또 반감기가 너무 짧으면 다 이제 자원소로 변해버렸으니까 무원소 측정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약간 이제 융통적으로 조금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좀 선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하나인
14탄소법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학생들이 뭐 밑에는 글을 읽어보면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14탄소가 그러니까 지금 탄소가 방사성동위원소가 14탄소가 있었죠. 14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12탄소가 있어요. 12탄소, 13탄소, 14탄소가 있는데 특히 14탄소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이것이 이제 질소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 탄소가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식물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탄소가 지금 14탄소하고 12탄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일단 가정해 보면 대기 중에 14탄소하고 12탄소의 그 비율이 이 식물체 이 식물체 광합성으로 들어가서 14탄소하고 12탄소가 14탄소하고 12탄소가 이 비율이 대기에서의 비율이나 식물체 속에서 비율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식물체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는 중에는 대기의 14탄소와 12탄소의 그 비율이 생물체 속에 있는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보통 때 얘네들은 이제 14탄소는 만약에 이제 14탄소는 아까 말했듯이 가만 놔두면 그냥 그쵸? 요게 이제 14질소로 바뀝니다. 14질소로. 요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죠? 한 5,70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5,700년. 반감기가 5,700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여기 그림이 있네요. 지금 자연 상태에서 지금 여기 14질소가 자, 14질소가 우주 밖에서 오는 중성자, 이 중성자와 충돌하게 되면은 지금 14탄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주에서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오는 이 중성자가 여기에 충돌하게 되면은 이제 양성자가 하나 나오고 바로 이 14탄소가 14질소가 14탄소로 변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만 놔두면은 얘가 또 14탄소가 14질소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은 얘가 이렇게 변하는데 얘가 중성자를 맞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물체가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얘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비율과 이 광합성을 했을 때 생물체에 있는 이 비율이 이제 일치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12탄소는 그대로 있고요. 12탄소는 그대로 있고 이 14탄소가 14질소로 변합니다. 차츰 변해요. 그 변하는 양상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4탄소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5,700년이 되면은 그 반이 14질소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시꺼멓게 표현한 것이 여기가 이제 14질소고 그다음에 이렇게 밝게 표현한 것은 14탄소죠. 그러니까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한다는 거죠. 또다시 이제 그러니까 요게 반감기가 T라고 하면 요게 반감기 2T입니다. 2T가 됐을 때는 또 요것이 또 반 줄어들었고요. 이게 3T가 됐으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체에 있는 그 유기물 속에서 이 14탄소의 그 모원소의 그 양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감기가 짧은 것은 고고학에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 중에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과 그리고 죽은 생물체의 12탄소하고 14의 비율 분명히 다르겠죠. 왜냐면 이제 죽은 생물체에서는 14탄소가 이제 14 질소로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양과 이 생물체 내의 이 양을 비교해 보면은 죽은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측정법 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오늘 또 지질 연대 측정하는 방법,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한번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건강 조심하세요.